밑에는 우리 100주년처럼 이런 콘크리트 건물이고, 옥상층을 이제 전통식으로 이렇게 짓고 많이 하죠. 이제 그런 게 절충된 거죠. 그죠? 근데 아주 완전히 아주 파격적인 그런 사찰들도 있어요. 뭐, 양주에 무슨 선에다 거기도 아주 참 좀 디자인적으로 아예 건물을 지었던데, 이게 그 음악 부분에서도 보면 지금도 찬불과는 국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 피아노라든지 현대 음악은 기독교 음악을 위한 악기지, 절에서 찬불과나 또 의식곡을 피아노라든지 서양 화성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게 굉장히 전통주의죠. 물론 그분도 나름의 이제 신념이 있고 또 불교 음악에 대한 또 애정이 있으니까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근데 그게 한 10년, 20년 전 같으면은 또 그런 이야기들이 그때는 그런 논의가 됐었던 시대지만, 이제 지금 2024년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그런 건 좀 시대에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모든 서양 악기들이 서구의 클래식 같은 것들도 많은 것들이 그 종교음악으로 쓰였던 거잖아요. 근데 겹치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독교 음악이다 이렇게 또 단정 짓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너무 근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오히려 그 음악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담느냐, 어떻게 불법적인 메시지를 더 담고 거기에 뭐 불교 행사, 불교 수행하고 신앙하는 그 공동체에 얼마나 더 좋은 재료들을 던져주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 건축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참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딜레마들이 불교를 하는 우리들은 항상 그런 딜레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여전히 가장 고대적인 걸 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전통적이고 고대적인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고대적인 것의 가치가 그대로 있지만 그 고대적인 걸 갖고 지금 21세기에 또 소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참 그런 부분에서 전통을 고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또 현대하고 또 소통도 해야 되고, 그 절충점을 뭐 어떤 정확한 답은 딱 있는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그런 고민들을 해 나가야 되는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더 많은 또 창발적인 틈새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공간을 위한 공간에 보면은 거기에서 유현준 선생이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건축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고들이 섞였을 때, 그런 하이브리드화 되었을 때 오히려 더 창발적이고 창의적인 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K-팝 같은 경우는 가장 서구적인 음악 패턴에다가 음악적인 그 하드웨어는 다 서구적인 걸 갖고 오지만 그 속에 들어가는 가사의 메시지라든지 어법이라든지 그리고 그 멤버들이 해나가는 관계 스타일은 굉장히 동양적이잖아요. 한국적이고. 외국의 그룹이 그렇게 사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애들처럼. 몇 년을 그렇게 연습생 하면서 기숙하면서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니까 선한 메시지를 주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외국에는 걔들 그 정도 성공하면 걔들 다 마약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여자들 뭐 만나러 다니고 그런 걸로 오히려 플렉스하고 그런 데서 노래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걔들은 그런 문화가 자기들의 자산이지만 그 반대에 있는 그 정신적인 자산을 지금 현대에 쓰이는 몸짓이나 음악적인 소스들 가지고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게 먹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다 그런 거잖아요. 뭐 봉준호 감독 영화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거기에 쓰이는 모든 장치들은 다 서구에서 온 거잖아요. 영화라는 문법 자체, 시네마 시스템 자체가 전형적으로 서구적인 재료들이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아주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그걸 잘 만들어내니까 그게 또 통과가 되고 사람들한테 아주 색다르게 그 찬사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불교도 서구에서 불교가 유행하고 있는 것도 아주 전통적인 지혜를 가지고 서구인들이 자기들이 각색해서 우리가 한 것보다 자기들이 더 잘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인기 있는 명상 주제 이거 다 뭐예요? 원래 우리한테 있는 건데 저기 가서 역수입되잖아요. 우리는 원래 우리한테 있던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고 식상한 감이 있지만 그게 저쪽으로 서구로 넘어가서 걔들이 자기들의 어법으로 좀 변형도 시키고 또 개조도 하고 의미 부여도 새롭게 하다 보니까 그게 거의 뭐 유행처럼 오히려 우리한테 이제 전달되는 부분도 있죠.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참 그렇게 섞인다라고 하는 게 참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섞인다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여기 우리도 불교학과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 안에서도 두 개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전통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파가 있죠. 초기불교. 초기불교의 니까야로 돌아가서 초기불교적인 시선으로 그 관점에서 불교를 세워야 불교를 살릴 수 있다. 그 이후에 만들어진 역사적으로 켜켜이 쌓인 동아시아의 문화가 쌓여있는 불교는 옳지 않다. 이걸 걷어내야 된다. 그게 이제 근본 불교, 초기 불교 운동이잖아요. 그것은 거기에서 오는 또 장점도 있고, 거기에서 오는 임팩트도 있죠. 그런데 이걸 건축적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 건축 다 걸렀다. 이거는 원래 불교 건축이 아니다. 인도의 불교 건축으로 돌아가야 된다. 부처님 당시의 불교 건축으로 돌아가야 그것이 불교에 합당한 건축 방식이고, 옷도 그렇게 지금 여기 우리나라도 보면은 남방불교 하시는 스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시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가사도 남방불교 가사 하시고 발음 큰 거 들고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뭐 의식도 빨려를 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뭐 열이나 열정이나 이런 거를 함부로 너무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가지고 오는 장점이 있고 그것이 지향하는 바도 분명히 있겠으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존에 해왔던 켜켜이 문화적으로 하이브리드 된 것들을 모조리 걷어내야 순수함을 복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걸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 걷어내고 완전히 근원적인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찾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지금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고민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지금 시대거든. 초기 불교에 대한 것, 특히 우리나라는 대승불교 전통이기 때문에 대승불교적인 사고, 그리고 특히 또 선에 대한 이런 것들. 저는 뭐 당연히 제가 선불교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이라고 하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좀 더 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이 최상승이고 선이 발전의 정점이고 초기 불교는 소승이고 여기가 대승이고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것도 역시 똑같은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극단적인 거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중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극단 또 이러한 극단 참 구석구석에 극단이 있죠. 구석구석의 극단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나에게 실존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불교가 정말 가장 이로운 불교고 나의 삶을 살려갈 수 있는 불교냐. 지금 현재 나와 동시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불교가 정말 이익이 되는 불교냐. 정말 불교를 사랑한다면 그런 고민을 우리는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건축이라고 하는 이 수업을 하면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불교 건축은 그런 것을 위한 건축이 진짜 불교 건축이니까. 그 안에서 불법을 닦아 나가는 곳이 불교의 도량이고 그 도량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도에서는 그렇게 만들었고 중국에서는 그렇게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렇게 만들어 온 그 문화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와 있는 거죠.
그게 뭐 종교적으로든 뭐 정치적으로든 다 그 모든 것들의 사고의 예술적인 최종 결합물이 사실은 건축물이거든요. 미술의 어떤 활용적인 면에서 가장 정점을 있는 게 건축이잖아요. 종합 예술이죠, 건축이라고 하는 게. 자,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에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방에 들어가면 하루 안에 1년치의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 내가 누군가 대결을 해야 되는데 이 방에 들어가면 1년치의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압축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내일 시험 치는데 오늘 저녁에 여기 따라서 한 2시간만 있으면 이틀치 공부한 거 뭐 딱 공부할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이 그렇게 변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만화적인 아이디어지만 근데 허무맹랑한 아이디어는 아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간이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거잖아요.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어떤 공간이 있다. 그런 설정이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공간과 다른 어떤 공간이 있다. 가능할까? 지금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세계관이 사실은 그런 세계관이 또 있는 거죠.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시간이 우리 지금 저 시계가 딱딱딱딱 계량하는 이 시간이 주어져 있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몇 평짜리 공간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감각 속에 있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딱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는 개념이 사실 상식적인 거잖아요. 이게 절대 공간 개념이고 절대 시간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미 서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 반론이 있었습니다. 뉴턴이 이야기한 공간이 사실은 절대 시간, 절대 공간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도 이미 상대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오면 시간과 공간 자체를 뭉뚱그려 버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아니고 그냥 시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대는 이미 이게 우리한테는 상식이 돼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현대의 결론은 시간과 공간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뉴턴은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을 이야기했고, 이제 뉴턴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만 하더라도 뭐 기독교적인 사고를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과학을 한 사람이니까 아인슈타인 때가 오면 이제 기독교적인 신은 이제 제거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 신은 영원히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리고 공간과 영원함, 무한함을 형성함으로써 항상 어디나 있다. 그 신이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신이 만든 시공간이 절대적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결론은 이거죠. 여기에 물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공간은 멀쩡하게 있다는. 이게 사실 상식, 이건 말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뭐 여기에 굳이 반박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여기 이렇게 있으나 여기 없으나 공간은 그대로 있지. 그렇잖아. 이거 여기 갖다 놓으면 이 공간이 찌그러들어요?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그냥 공간이 있다가 이 공간에 뭔가 가면 그 자리에 물체가 점유하고 이 물체가 빠져나오면 그냥 그 공간은 그대로 다시 드러나고 이런 방식인데 균질하고 무한히 그냥 그대로 있는 이 공간 이게 뭐 17세기, 18세기 아인슈타인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이게 대세죠. 물론 철학자들은 그 이전에도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뉴턴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시간 역시도 마찬가지죠. 방금 제가 공간 이야기 했잖아요. 공간이 절대적인 것처럼 시간도 절대적인데 물질 이전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시간 속에서 물질이 변천해 가는 거잖아요. 시간은 언제나 고정적으로 디폴트로 있는
그러한 것이고 이 시간과 공간은 서로 독립적이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관념이었어요. 근데 이제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거의 동시대거든요. 라이프니츠하고 뉴턴하고 서로 이제 뭐 미적분 때문에 누가 먼저 했냐 뭐 이런 경쟁을 할 정도로 동시대 인물인데 라이프니츠는 이걸 철학적으로 부정을 했어요. 공간은 개념이다. 물체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후적으로 개념화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물질적인 이런 공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도 부정을 해요. 완전한 진공 상태가 되려면 공간 자체도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면서 완전한 진공도 없다. 거의 공간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절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시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역시 물체들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에게 인지되는 거지 그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절대적인 시간을 전제로 한다고 치면 가정을 그러면 시간의 축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의 축이 있으면 T1이 있고 T2가 있어요. 그럼 요 시간이 있고 요 T2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T1의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쳐요.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이 우주를 창조를 했다고 하니까 T1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주를 창조했다면 왜 꼭 이때 창조를 했어야 되냐? T2에 안 하고 T3에 안 하고 왜 T1에 창조를 했어야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창조의 시간이 T2가 아닌 T1에 창조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만족할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충족 이유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은 뚜렷한 이유 없이 T1을 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없이 그냥 T1에 창조를 해서 시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창조라고 하는 세계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시간을 부정하니 뭐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요 논리는 설명은 됩니다. 왜 요 시간이 아니고 저 시간에 돼야 되느냐. 결국 시간이라고 하는 라이프니츠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은 창조 이후에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결론은 창조 이전에 시간이 이렇게 쭉 있고 하느님이 요 시간에 똑 들어와서 요걸 가지고 창조했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를 하면서 물체가 생기고 물질이 생기면서 시간이 생기고 세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요 이전에 시간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절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라이프니츠가 지적하는 건 요 개념입니다. 근데 요 개념이 사실은 불교하고 조금 더 맞아요. 뭐 똑 떨어지는 건 아닌데.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오면 뉴턴의 역학을 우리가 고전 역학이라고 하잖아요. 뉴턴의 역학을 깨는 게 이제 아인슈타인이죠. 기본적으로 시공간을 이야기할 때 그 4차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공간은 3차원이잖아요. 3차원은 뭐냐면 가로 세로 깊이가 있는 게 3차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게 다 3차원, 이걸 3D 한다고 하면 우리 만화도 3D 애니 하면 입체감 있는 게 3D고 3차원이잖아요. 평면으로 그냥 그리면 이게 2D잖아요. 3차원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3차원인 거예요. 물질적으로. 그런데 이 3차원이 시간과 함께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3차원이 내가 갖고 있는 육체적 3차원이 시간 속에서 경험되기 때문에 공간적 3차원하고 시간도 하나의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합하면 4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통칭하는 말이 4차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 공간의 3차원이 시간하고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쭉
흘러간다라고 하면 요걸 같이 이야기하는 게 4차원이고 이때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는 4차원은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그림 이게 되게 참 유명한 건데 시간이 구부러진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과학에 좀 관심이 있으면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볼 텐데 이제 뭐 상대성 이론 영상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자주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죠? 빛의 속도는 어디에서나 광속은 불변이거든요. 그런데 빛은 직진성을 갖고 있잖아요. 요게 지금 뭐냐면 요게 지구고 여기가 태양이 있고 태양 뒤쪽에 요거 보면 요렇게 쭉 가면은 우리가 태양을 본다고 치면 요렇게 쭉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별이 원래 안 보여야 되거든요. 태양이 가려져 가지고 따라가면 이렇게 되니까 요 속에 있는 건 다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옆으로 빼꼼히 빚어나온 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 원래 같으면은 이 빛이 쭉 가면은 빛은 원래 이렇게 직진을 한 다음에 이렇게 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지구에서 안 보여야 되는데 태양이라고 하는 별이 워낙에 질량이 무겁고 힘이 세니까 별빛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야 되니까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지구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광속은 일정하니까 이 별이 이동하는 거리는 이 거리라는 거예요. 이 거리의 차이만큼 시간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요 그림이 뭐냐면 얘가 갖고 있는 힘만큼 이 세 개가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찌부러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이렇게 찌부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워낙 미미하니까 영향력을 못 받는 거지. 별과 같은 이런 뭐 행성 같은 이런 정도의 큰 단위의 질량은 그 질량만큼의 주변을 구부러뜨려요.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많이 구부러뜨려요. 그래서 이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 거예요. 블랙홀은 워낙에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블랙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느려지는 거예요. 천천히 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시간의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성 이론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게 한 동일한 시간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뭐 좀 우리가 흔히 쉽게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시간은 상대적이다라고.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뉴턴이 이야기할 때는 시간이 절대적인 건데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건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 왜냐? 시간과 공간은 붙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찌부러들면 시간도 찌부러든다 이 말이에요. 이 공간이 짜부러들었잖아요. 질량 때문에 공간이 찌그러들면 시간도 찌그러든다는 거예요. 물론 뭐 세밀한 이야기는 이게 좀 핵심은 이 이야기를 요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공간은 구부러진다. 뭐에 의해서? 질량에 의해서. 이 그래비티 중력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질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 지구의 중력을 우리가 뭐 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구가 끌어당기는 거. 지금 우리 밑에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워낙에 큰 질량이 덩어리니까 이게 우리를 끌어당기죠. 이 모든 중력은 시공간의 뒤틀림을 만든다. 시공간의 뒤틀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력, 이 질량, 그 다음에 속도.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결국 상대성 이론의 결론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다. 한 덩어리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물질과 에너지도 한 덩어리다. 이 이야기는 뺄게요. 그냥 우린 지금 시간 공간 이야기만 합시다. 앞에 뉴턴이 이야기했던 고전 물리학에서는 시간 따로 있고 공간 따로 있고, 시간은 시간대로 절대적으로 있고 공간은 공간대로 절대적으로 있고, 그런 무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잖아요. 세계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걸 통합시키는 거예요. 통합시키고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이펙트가 시간은 지연되고 길이는 수축된다. 빨리 가면 그 물체는 수축된다는 거고 빨리 가면 시간은 지연된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중력이 낮아져요. 산 위에 올라가면 중력이 낮습니다. 산 밑에보다. 실제로 수치를 재보면 원자시계에는 아주 정밀한 시간을 재잖아요. 아파트, 고층 아파트 제일 위에하고 밑에하고 시간을 재보면 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뭐 실감 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가 난다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GPS는 우리하고 여기 고도가 엄청 차이 나잖아요. 이런 상대성 원리 이런 걸 이용해서 GPS 시간차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 시간차를 보정해줘야 지금 여기에 우리가 차 타고 가는 시간하고 그 위성이 도는 시간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에게 관측되는 사실인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변동된다. 중력에 따라서 빠르기에 따라서 고도에 따라서 시간은 달라진다. 앞에서 정신과 시간의 방 이야기했던 것이 단순한 만화적인 상상력이 아니고 실제로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단지 우리의 심리적인 시간만 줄었다 늘었다 이게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불교 경전에 그 도솔천, 도솔천이 이제 천상계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에 가면 하나의 낮과 하나의 밤, 그게 하루죠, 하루. 그죠? 하루가 지구상의 400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것들을 너무 액면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 어디 도솔천이 저기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그냥, 어쨌든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불교에서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인도적인 그 시간관념인 거죠. 이것을 불교에서 받아들여서 또 체계화를 시킨 거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듣지 않았어요? 무릉도원, 어느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들어갔다는 건데, 신상 같은 분들이 막 바둑을 두고 있길래, 너무 아름다운 복숭아 밭에, 신선이 있어서 자기도 거기서 뭐, 바둑 분수 좀 뜨다가, 그냥 잠시 한나절 있다가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자기 알던 사람 다 돌아가시고 없고, 자기 어렸을 때 알고 있던 꼬맹이 할아버지가 내가 살고 있고,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세월이 몇십 년이 그렇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뭐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이 그 이야기잖아요. 그 무릉도원에서 지낸 그 짧은 시간이 바깥에서는 시간이 몇십 년이 흘러가 버렸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 참 재밌는 그 결론들이 있죠. 물론 이런 것은 과학적 결론은 아니고,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천상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위치로 따지면 아주 높은 곳이죠. 천상계는, 불교 세계관에서 보면, 지금 이게 불교 세계를 그려놓은 보르드부르 같은 것도 이런 거를 형상화 시킨 거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고, 여기가 그 수미산 33천이고, 야마천, 도솔천, 여기 타와자재천이 쭉 이렇게 대범천까지 해서 6개가 있고,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다. 이렇게 쭉 세 개의 구조가 수직적으로 있는데, 요 색계천에 보면, 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요게 뭐예요? 선정에 들어갔을 때 만나는 세계가 요런 세계라는 거예요.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정묘한 천개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간은 더 길어져요. 그런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이건 되게 재밌는 이야기 아니에요? 선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선정의 차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간은 빠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내가 만약에 아주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만났을 때는 다만 1시간을 내가 선정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어쩌면 한 달을 보내도 얻지 못할 통찰력을 그 시간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겨우겨우 얻을 수 있는 통찰을 1시간의 선정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세계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차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간의 밀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하루에 1시간의 그 몰입된 선정, 정신적 차원에 깊이 들어간 그것이 세간에서 흥청망청 그냥 낮은 차원에서 보내는 그 시간하고 대비되는 깊은 밀도의 시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것은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무겁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업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삶의 무게라든지 삶을 내가 느끼는 강도가 내 삶이 너무 무거워지면 삶이 무겁고 우울하면 우울할수록 그 시간은 어떻게 간다고? 더디게 간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내 삶의 시공간이 왜곡된단 말이에요.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시공간은 무겁게 왜곡되고 시간은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지만 그것은 그 마음만큼 더 시간은 더디게 굴러간다. 거기에서 이게 빨리 가게 하는 방법은 내가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마음의 차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삶은 가볍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멋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불교의 이 세계관하고 우리의 정신적인 해석하고 또 물리학적인 결론하고 기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붙어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리학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경험할 때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그 시공간을 경험하는 주체는 뭐예요? 그렇죠. 이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 결국 시공간을 경험하고 우리의 이 마음이 시공간을 해석하죠.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사유를 좀 깊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티벳 사원님들인데 아까 봤던 그 수미산을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요 위에가 이제 천상계들이고 구름으로 다 표현해 놓고 있죠. 위로 이렇게. 사찰의 구조가 이 구조로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사찰 바깥이고 이제 산문을 들어가서 일주문이 있고 이제 일주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찰 경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스러운 공간이 되는 거죠. 거의 일주문 바깥에 겨울 같은 게 있고 전이 영역이 이제 세속의 세계에서 성스러운 세계로 넘어가는 그 영역이죠. 요 수미산 중턱에 올라가면 여기 이제 사천왕 천이 있죠. 요 사천왕 천을 상징한 게 사천왕문인 거죠.
이 산을 쭉 힘들게 올라가다 보면 사천왕 천을 만나고, 이 사천왕 문에 1차로 통과를 해야 돼요. 여기는 그거죠. 경비실이죠. 신분 조회하고, 허락 받고 해서, 그래, 넌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지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1000개,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로 올라가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거고. 사천왕문 들어가서, 물론 금강문, 뭐 이렇게 쭉 있죠. 불의문 넘어서면, 여기 이제 대웅전이 있게 되고, 이 대웅전 안에 또 이제 그 부처님 세계가 또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사진 같은 건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보르도브르 멀리 보이는 장면인데, 지금은 인도네시아가 이제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인데, 옛날에 이제 불교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이제 요 단위 건물로 따지면 뭐 엄청나게 큰 건물인 겁니다. 요 구조 자체가 까마다투, 요거 욕계입니다. 까마가 욕마이고 다투가 3개, 개입니다. 개. 루빠 다투, 루빠가 셋. 그러니까 나마루빠 하면은 명색이거든요. 아루빠 다투. 영어에서도 아는 부정어죠, 그죠? AN은 부정 접두사기 때문에 색이 아닌 것, 색이 없는 것, 그러니까 무색계가 되는 거죠. 아루투, 무색계 선정이 있는 보살들, 이제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장엄물들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 정말 너무 좀 소박하죠, 그죠? 여기 뭐 어마어마하잖아. 여기는 뭐. 그러니까 여기에 그만큼 또 인구들이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몰아서 만들 수 있는 정치적인 집단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런 결과물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참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그냥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우리하고는 이런 차이들을 더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보다 보면 예전에는 우리나라 예술이 정말 너무 대단하다 생각을 했다. 어느 날 보면 와, 외국에 대단한 거 너무 많은 거예요. 유럽에 이런 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특히 이슬람 모스크 사원 같은 거 보면 말이 안 나올 정도의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또 중국의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나라의 작품들이 어떨 때는 좀 왜소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다가 또 들어가서 보다 보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또 너무나도 다른 질감의 또 그 정교한 아름다움 같은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저는 그런 것들이 결국 뭐로다 보이냐면 이슬람의 모스크 사원이나 뭐 베드로 성당이나 우리나라 석굴암, 그게 결국 다 뭐예요? 인간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건축물,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만든 건축물, 유럽 사람이 만든 건축물, 그렇게 자꾸 보지 말고 인간이 만들어낸 예술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요 시공간 속에서 유럽에서는 저렇게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만들었고 중국에서는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정신사 연대기라고 하는 걸 제가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예전부터 종교에도 관심도 있고 철학에도 관심이 있고 뭐 과학, 저도 뭐 관심이 이쪽 저쪽으로 좀 많다 보니까 그걸 하나로 좀 꿰서 이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대기를 이제 그렇게 쭉 만들어 봤는데, 그럼 이것들을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건 뭘까? 결국 인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 발전이고, 인간이 만들어 온 종교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인도의 그 뛰어난 사람들, 중국의 그 뛰어난 사람들, 한국의 그 뛰어난 사람들, 또 그리고 뛰어난 사람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뛰어난 사람을 뒷받침해준 그 사람보다 지적으로 뛰어나진 않지만 그 사람들을 정말 열렬히 지지하고 믿어줬던 그 사람들. 결국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정신문명, 종교, 철학, 또 과학문명, 이 모든 것은 인간들과 있으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이라.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동등하게 보면
우리 걸 너무 왜소하게 볼 것도 없고, 또 너무 국뽕에 차올라가지고 뭐 우리나라 것만 대단하고 막 그렇게 할 것도 없고, 우리 거는 우리 거대로 그냥 우린 이런 게 좋고, 중국은 또 이런 게 좋고, 또 뭐 인도는 저런 게 좋고, 유럽은 저런 게 좋고, 일본은 또 저런 게 좋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한쪽에 치우친 그런 극단적인 관점에서 또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공정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애정도 더 가지게 되고, 불교에 대해서든 뭐 불교 사상이 형성되어 온 과정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인도, 중국 역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와 있는 불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근원으로만 돌아가야 된다. 그 이후의 것은 더 쉬워진 것이고 왜곡된 것이고 변형된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만 보게 되면 그 위에 쌓여있는 인간들의 그 모든 노력을 다 부정해버리게 되죠. 저는 그런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발굴하고자 하는 그 초기에 대한 것도 결국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거기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한계도 있고 그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한계를 인정해야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도 인정할 수 있고 온전하게 가져올 수 있고 너무 거칠게 지금 있는 것들을 비난하지도 않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